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한번 달려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통일신라의 문화를 볼 텐데, 이번 시간에 볼 내용은 조금 집중해서 보기는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때 배우는 문화 영역보다는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된다. 근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한번 천천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일단 통일신라의 문화 하면 뭐 지금 바탕화면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역시 중심, 핵심은 불교에 놓여요. 그래서 불교 그리고 나머지 뭐 유교, 도교 이런 장면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그래도 역시 중심은 불교에 있다는 거 조금 생각을 해 두시고 또 통일신라가 신라가 통일 뒤에도 꽤 오래 가거든요. 근데 이 통일신라가 통일된 뒤부터 멸망할 때까지의 긴 시간들 동안 불교가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지를 보면 통일신라의 사회적 성격들도 그 변화가 조금씩 보여요. 그래서 오늘은 통일신라의 불교의 어떤 변화를 중심으로 통일신라의 사회의 변화도 같이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 통일신라의 불교하면 일단 불교하면 뭐 스님들이잖아요. 근데 이 통일신라의 불교를 상징하는 스님하면 두 분을 꼽을 수가 있어요. 한 분은 원효대사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이따 보도록 하죠. 일단 원효대사는 사실 뭐 원효대사 해골물로도 유명하죠. 뭐 아시는 분이 있으실려나? 다들 거의 아시지 않나요? 이제 원효대사가 이 신라 통일신라 시대를 상징하는 다른 승려분이랑 원래 당나라로 유학을 가려고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유학을 가는 길에 밤이 찾아와서 동굴에서 이렇게 하루 묵고 있는데 밤에 너무 목이 말라서 이제 잘 안 보이니까 손을 이렇게 떠듬떠듬해서 뭔가 이제 물그릇 같은 게 만져져서 또 안에 마침 물도 들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마셨는데 그때는 안 보일 때 마실 때는 너무 시원하고 달콤하게 마셨는데 아침에 깨고 보니까 그게 해골 썩은 물이더라. 그래서 여기서 원효 대사가 되게 큰 어떤 깨달음을 얻고, 나는 당나라 유학 갈 필요 없다고, 나는 깨달음을 얻은 것 같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왔다고 하죠. 근데 요 이야기에 꽤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일단 원효 대사를 우리가 이제 이분이 원효 대사인데 원효 대사를 우리가 공부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포인트는 일단 첫 번째는 요거예요. 어, 불교계의 여러 종파의 서로 다른 의견, 사상의 대립을 조화시킨 건데 요거는 그냥 듣고만 지나가세요. 당시 중국이나 한국 이쪽의 불교계에 되게 뜨거운 논쟁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진여문, 생멸문 뭐 이래서 진리 혹은 진리의 본체가 존재하는 것이냐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 뭐 이런 그런 논쟁이 있었는데 뭐 진여문이 뭐고 생멸문이 뭐고 여기까지는 뭐 그런 걸 알려면 스님이 돼야죠. 머리 깎아야 되는 거고. 어쨌든 여기서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한국과 중국 전체의 불교계가 되게 뜨거운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 논쟁에 대해서 원효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틀린 얘기가 아니고 저것도 그렇게 틀린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보면 이것도 맞는 얘기고 저것도 보면 저렇게 맞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거죠. 근데 그게 불교계 스님들이 듣기에 맞는 얘기였던 거예요. 두 편 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두 파로 나뉘어서 뜨겁게 이어져 오던 논쟁을 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어떤 논리와 어떤 주장으로 다 조화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그 논쟁을 어떻게 결론을 지은 거죠. 그래서 원효 스님은 당시에 불교계의 뜨거웠던 논쟁을 조화시켰던 그 양편을 조화시켰던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화의 포인트를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효의 포인트는 요거예요. 어, 원효는 불교를 백성들한테 되게 쉽게 풀어줘요. 사실 그 전에 불교는 어쨌든 뭐 경전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불교 경전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다 한자로 쓰여 있고요. 그리고 또 불경에 쓰여져 있는 한자라는 게 인도의 언어를 번역한 한자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게 흔하게 쓰이는 한자어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자 꽤나 하는 사람들도 읽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한자를 거의 모르다시피 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읽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에 의지할 곳이 없어서 막 어떻게 좀 도움을 받고 싶어서 절에 찾아가서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요 부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불경을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게 부담이 됐던 거죠 그동안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원효대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뭐 그동안 막 불경을 읽으라 그러고 이해해야 된다 그러고 그런 거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라. 그냥 나무아미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되게 좋은 뜻이다. 내가 열심히 수행하겠다 뭐 이런 의미인데 요 말만 외우시면서 평소에 그냥 본인께서 살아오신 삶을 한번 성찰해 보시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베풀고 또 주변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잘못하는 게 있더라도 뭐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시고 삶에 큰 욕심 갖지 마시고 그냥 좋게 좋게 잘 지내시면 언젠가 깨달음을 얻으실 거다. 그렇게 뭐 어렵게 막 한자 읽어가면서 불경 읽고 안 그러셔도 된다. 이렇게 풀어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기에는 원효 대사가 등장한 뒤로
불교가 되게 쉽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불교계 일타 강사인 거지. 그래서 불교를 백성들한테 되게 쉽게 대중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원효의 포인트는 두 가지. 첫 번째로는 불교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되게 커다란 그리고 뜨거웠던 논쟁을 한 차원 수준 높은 어떤 이론으로 조화시켰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백성들에게 불교를 쉽게 대중화시켰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일단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통일신라를 상징하는 두 번째 스님이 이분이에요. 의상대사인데 이분이에요. 근데 의상대사가 주장했던 건 모든 존재의 조화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일찍 다 다지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가 곧 전부고 전부가 곧 하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수학을 봐봐도 숫자는 무한대로 이어져 있지만 0과 1 사이도 사실은 무한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주 작은 하나의 아주 작은 미립자에도 온 세상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또 이 온 세상이라고 하는 건 결국 멀리서 보면 하나다. 뭐 이런 의미예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사실 그렇잖아요. 그 모든 물건도 결국 다 해체해 보면 결국 분자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그 분자를 또 깨보면 원자고 또 원자 안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또 전자가 막 측정이 되고 말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들은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또 깨고 깰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거더라도 그 안에 세상이 있는 거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걸 또 멀리 떨어뜨려서 보면 이 모든 걸 품고 있는 지구도 아주 멀리서 보면 아주 작은 점에 지나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모든 것들은 아무리 작은 단위로 쪼개도 그 안에 세상이 들어가 있고 이 큰 세상도 결국엔 하나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존재들이 조화롭게 지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조화를 굉장히 강조했던 게 의상대사입니다. 그래서 조화 하나 되게 중요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의상대사는 신라의 화엄종을 열어요. 그러니까 화엄종은 원래 이제 불교에 있는 종파인데 이걸 신라에 가져와서 열었던 사람이 의상대사예요. 근데 화엄종이라고 하는 종파는 이 이후에도 되게 자주 언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화엄종이라는 종파를 열었다는 거 좀 중요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효와 의상. 원효는 아까 뭐라 그랬죠? 불교계 대립하고 있는 논리의 조화. 그 다음에 불교를 백성들에게 대중화시켰던 거. 그 다음에 의상대사는 모든 존재의 조화. 그 다음에 신라 화엄종이라는 종파를 열었다는 거. 요거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뭔가 느껴지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원효대사, 의상대사 전부 다 통일신라가 이제 삼국통일을 거의 완성하고 난 직후에 활동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당시에도 지금도 물론 너무 유명한 위인들이지만 당시에도 굉장히 존경받던 지식인들이었어요. 이러면 조금 느낌이 오시지 않을까요? 원효대사랑 의상대사가 공통적으로 강조했던 게 뭐예요? 조화 아니에요? 조화? 그죠? 근데 뭐 원효대사는 불교계 대립되는 논리의 조화를 얘기했고 의상대사는 뭐 모든 것의 조화 뭐 이런 걸 얘기했지만 조금 다르다고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결국 조화란 말이에요. 왜 조화가 둘 다 공통적으로 조화를 얘기했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통일 직후잖아요. 정치적으로는 통일을 했지만 아직 고구려 출신 백성들, 백제 출신 백성들, 신라 출신 백성들 아직은 조화롭게 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미 통일을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고구려 출신 백성들, 백제 출신 백성들, 신라 출신 백성들 앞으로 조화롭게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통일 직후 통일신라의 시대적 가치는 조화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효대사든 의상대사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존경받는 지식인으로서 이 시대적 가치인 조화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효와 의상의 이 당시 시대적 역할이 조화였다는 걸 꼭 중요하게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원효와 의상대사가 원효 스님이든 의상 스님이든 공통적으로 조화를 강조했던 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죠. 당시 통일신라에는 그런 가치가 필요했다라는 거. 그래서 당시의 지식인인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조화를 얘기하면서 나선 거라는 걸 꼭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원효대사, 의상대사가 활동하면서 신라 불교 수준 자체가 한층 올라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원효대사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불교는 기억하시겠지만 원래 인도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 옛날에 4대 문명할 때 배웠죠. 석가모니, 고타마 시다르타. 근데 인도의 불교에서 독립해서 동아시아만의 불교적인 논리를 확립시켰다. 이런 평을 들을 정도로 불교 전체 수준을 한 단계 높여놓은 그런 아주 의미 있는 스님들이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불교가 굉장히 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선종이라는 종파가 유행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지방 여러 곳에 선종 사찰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선종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사실 그동안의 불교는 선종에 대립되는 게 교종이거든요. 근데 이 교종은 경전을 굉장히 중시해요. 그래서 경전의 뜻을 꼼꼼히 읽고 바르게 이해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교종인데 선종은 그렇지 않아요. 선종은 참선과 수행을 되게 중시해요. 근데 참선과 수행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이런 거예요. 굳이 불교 경전을 읽지 않아도 좋으니까 천천히 생각해보고 천천히 고민해보고 그런 과정들을 반복하면 깨달을 수가 있다고 보는 게 이 선종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천천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하는 걸 참선과 수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참선과 수행하면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돛 닦고 계신 스님들을 많이 생각하죠. 근데 이게 참선과 수행이라는 게 별로 멀리 있지 않은 게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화가 나면 그렇게 풀거든요. 이렇게 밖에 나가서 혼자 산책을 해요. 혼자 산책을 천천히 진짜 누구보다 느린 걸음으로 해요. 달팽이랑 시합하면 질 정도로 느린 걸음으로 천천히 걷는데 이제 화가 난 상태에서 나갔겠죠. 나가서 천천히 걸으면서 처음에는 막 화가 나요. 그러니까 막 욕도 해. 막 지가 잘못한 거면서 나한테 지랄이야. 막 죽여버릴까 보다 막 이런 욕을 해요. 천천히 혼잣말로 막 욕을 하면서 천천히 걷는데 되게 또라이 같아 보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한참 걷다 보면은 하긴 걔도 걔 상황이면 화가 날 만했지.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도 또 이해는 가네. 나 같아도 그렇게 했겠다.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그 상태에서 또 한참 걸어요. 걷다 보면은 아유 내가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하지 말 걸. 그건 좀 내가 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또 한참 걷다 보면은 아유 그래 내가 잘못한 거지 뭐. 다 서로가 그럴 만했네. 이게 깨달음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지금 제가 화가 났을 때부터 다 이해하게 됐을 때까지 천천히 걸으면서 천천히 이것저것 생각했던 그 과정이 참선과 수행인 거예요. 그래서 선종은 어, 굳이 불교 경전을 제가 안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경전을 읽지 않더라도 천천히 고민해보고 천천히 생각해보면 나름의 크든 작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선종이에요. 그래서 이 선종은 중앙의 귀족들보다는 지방의 세력가들한테 좀 인기를 얻어요. 아무래도 지방의 세력가들은 글자랑 친하지 않거든. 한자랑 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종은 한자를 알아야 되고 불교 경전을 읽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야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선종은 그런 거 굳이 필요 없어요. 그냥 천천히 고민해 보시고 그냥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느껴지시는 바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훨씬 친밀감 있게 느껴지죠. 마치 옛날에 원효대사가 했던 것처럼. 그래서 선종이 지방 곳곳으로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유학도 발달을 하는데 다른 이전의 삼국시대도 그랬듯이 통일신라도 정치 이념으로서 유교를 수용하게 돼요. 그래서 유교를 가르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신문왕 때는 국학을 설치해서 유학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이거 되게 중요하게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앞전에 지난 시간에 통일신라 때는 신문왕을 볼 때 이 삼국의 어떤 통일 과정에서의 통일 이후의 사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의 신문왕을 집중해서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 봤었는데 신분왕 때 국학 설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대학 역할을 하는 국학을 수도에 설치해서 유학을 교육하고요. 그다음에 원성왕 때는 독서 상품과라는 걸 설치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독서, 책을 읽는 거죠. 그래서 유교 경전을 읽어서 시험을 치른 다음에 그 시험 성적으로 잘 보내, 중간쯤 보내, 못 보내 이렇게 상품으로 등급을 나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관직 승진에 좀 반영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신라는 기존에 골품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내가 원래 갖고 있는 신분 이상으로는 승진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효과를 잘 못 보고요. 그리고 이 독서 상품과가 시행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진골 귀족들이 반발을 많이 해요. 그래서 좀 성과가 별로 없었던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품제 때문에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느낌을 좀 얻으셔야 돼요. 신분이 낮았던 사람은 독서 상품과가 시행된다고 했을 때 이걸 하나의 희망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신분은 조금 낮지만 유교 경전 열심히 공부해서 저 독서 상품과 시험 잘 보면 나도 높은 관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희망을 가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골품제에 막혀서 잘 안 됐죠. 그러면 신분이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귀족들은 이걸 보면서 뭐야 안 되는 거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게 불만으로 쌓였겠죠. 그 생각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하나 또 보면 이때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특히 육두품 출신들 중에 많아요. 왜 육두품 출신들 중에 많냐면 육두품 출신은 이제 진골 바로 아래가 육두품이죠. 그래서 일단 왜 육두품 출신이 많은지는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합시다. 대표적인 인물로 뭐 이제 강수, 또 설총 이런 인물들도 있고요. 특히나 또 설총은 원효대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원효대사 자체가 파괴승인 거죠. 불교의 계율을 깨는 스님을 이제 불교에서 해선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스님을 파괴승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불교의 스님은 결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괴승이긴 한 거죠. 어쨌든 원효대사의 아들이고요. 그다음에 신문왕에게 화한계라는 걸 지어 바친 걸로 유명해요. 화한계는 뭐냐면 이제 꽃들이 왕한테 막 이제 충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떤 꽃이 가장 좋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이 사람이 이제 화한계라는 글을 통해서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듣기 싫겠지만 듣기 안 좋아도 올바른 얘기를 하는 할미꽃 같은 꽃을 더 총애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듣기 싫은 얘기라도 도움되는 얘기면 참고 들으라는 거죠. 뭐 이런 얘기를 지어 바친 걸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설총하면 역시 이두가 가장 중요해요. 이두는 한자가 너무 많고 어려우니까 이 한자를 조금 익히기 쉽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두가 등장하고 나서 그나마 한자들이 조금 그래도 배우기 그나마 조금 쉬운 형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두가 등장하고 나서 유교 경전들도 이두로 쓰여지는 경전들이 조금씩 나와요. 그래서 유교를 대중화하는데 조금 기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총의 이두도 이거 아마 국어 시간에도 배울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 강수 외교문서를 잘 썼다고 하는 강수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시면 괜찮아요. 뭐 그렇게 크게 답설인기서라는 글을 쓴 걸로 유명한데 뭐 거기까지야. 뭐 그냥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치원은 이름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당대에도 천재로 굉장히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고요. 특히나 문장을 되게 아름답게 잘 써서 문장가로 이름을 알린 사람이고, 그리고 당나라로 유학 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에요. 어, 당나라에는요 빈공과라 그래서 외국인들만 보는 시험이 있어요. 과거 시험이. 근데 그 시험에 응시해서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합격했던 인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당나라에서도 관직 생활을 조금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대문은 육두품 출신은 아니고 진골 귀족인데 이 사람은 뭐 계림 이 오타예요. 죄송합니다. 고치고 올게요. 계림잡전, 비읍이 아니고 리음 미음 받침이에요. 그래서 계림잡전, 화랑세기 이런 책들을 저술해서 신라사를 정리했습니다. 계림이라는 게 신라를 의미해요. 그래서 왜 우리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 고구려 백제 멸망하고 나서 당나라가 안동도부, 웅진도독부 이런 걸 설치하면서 신라 쪽에는 계림도독부를 세우죠. 그래서 계림이 신라를 의미하는 또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계림잡전, 화랑세기 이런 책들을 써서 신라의 역사를 정리하는데 화랑세기는 뭐 이름 보면 아시겠지만 화랑의 역사를 정리한 거고 계림잡전은 신라의 다양한 역사들을 정리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좀 중요한 건 노란색 글씨 위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학습지에는 지금 화면에 노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을 아마 채워 넣으셔야 될 텐데 그거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설총의 이두, 그다음에 최치원은 노란색 글씨 처리는 안 되어 있지만 최치원은 이름을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김대문의 계림잡전, 화랑세기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고 왜 육두품 출신이 많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신라의 골품제라는 게 있잖아요. 이 골품제를 보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승진을 못한다라는 한계점이 있죠. 그래서 이걸 깨고 싶은데 한번 독서상품과 때도 실망을 해봤죠. 요 독서상품과 열심히 노력해서 시험 잘 보면 높은 관직으로 올라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요거를 어떻게 해서든 현실 세계 안에서 해결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당나라로 유학을 가요. 당나라로 유학을 가서 당나라에서 외국인만 전문으로 치르는 시험인 빈공과에 응시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다양한 진출 경로를 찾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일정 신분 아니면 일정 선 이상은 승진을 못한다라는 이 골품제의 한계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신라 사회를 굉장히 비판하게 돼요. 나름대로 뭐 당나라로 유학 가서 당나라의 빈공과라는 시험을 응시하고 이런 방법을 찾기도 하지만 어쨌든 마음속에는 아 이놈의 개 같은 신라 사회. 내가 신분 안 된다고 승진도 못하네. 저 무능한 인간은 아버지 잘 만나서 좋은 신분 만나가지고 쭉쭉 올라가는데 나는 이게 뭐야? 이런 비판 의식들이 쭉쭉쭉 쌓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예술을
좀 볼 텐데 역시 불교가 조금 중심이 돼요. 그래서 너무 유명하죠. 그 우리 학교는 아닌데 이제 특히 고등학교들 수학여행 핵심 코스죠. 근데 또 저 때는 그랬어요. 저 때는 경주로 수학여행을 많이 갔는데 요새는 해외로도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라서 안 되겠지만 어쨌든 어, 경주에 있는 불국사, 석굴암 아마 신라의 불교 관련된 유적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이걸 텐데 불국사 석굴암일 텐데 불국사 석굴암은 신라 시대가 아니고 통일신라 시대에 지어진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경주에 가면 불국사가 있고 경주에 토암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산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석굴암이라는 이 암자가 있습니다. 이번 PPT 표지기도 했죠. 직접 가서 보시면 진짜 나름대로 뭐 볼만해요. 근데 너무 비싸서 조금 가는 데마다 입장료를 걷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 한 번쯤은 가서 볼만하고 음, 어쨌든 되게 통일신라를 상징하는 그런 문화유적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굉장히 뭐 설명할 거리들도 많고 그런데 지금 그걸 하는 건 적당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불국사지 안에 3층 석탑, 이걸 이제 불국사지 3층 석탑이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석가탑이에요. 그리고 요 석가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다란이경이라고 하는 이제 최초의 목판 인쇄물이 발견되기도 하죠. 그리고 요 석가탑을 좀 잘 봐주세요. 다보탑이 좀 더 화려하지만 석가탑이 조금 더 중요해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석가탑을 보시면 이 지붕 모양의 개수로 층을 세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3개층이죠. 그리고 전체가 딱 봐도 사각형이죠. 요게 통일신라 탑 표준 모델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어디 가서 뭐 전혀 모르겠는 처음 보는 탑이어도 좀 오래돼 보이는데 3층이고 사각이면 통일신라 시대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3층 사각이 표준 모델이고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석가탑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옆에 다보탑이 있는데 다보탑은 그냥 예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불국사 안에 있는 두 개의 탑이고 너무 유명하죠. 그리고 또 다보탑은 10원짜리 동전에 들어가 있기도 하죠. 어쨌든 그렇고 뭐 불국사든 석굴암이든 석가탑이든 다보탑이든 굉장히 화려하고 뛰어난 불교 유적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걸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또 어마어마한 어떤 노동력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굉장히 강한 권력을 가진 존재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이런 게 건축이 가능해요. 그래서 불국산이 석굴암이니 석가탑이니 다보탑이니 이런 게 지어졌다는 것 자체가 요게 지어지는 시점이 굉장히 왕권이 강했던 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체로는 경덕왕 때 지어지는데 아마 경덕왕 기억나시죠? 신문왕 때 폐지했었던 노급 귀족들의 요구를 부활시켰던 거. 그래서 보통은 이제 경덕왕 때를 왕권의 정점으로 봐요. 정점이자 또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규모 불교 유적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통일신라 이 시기에 굉장히 왕권이 강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는 거. 그것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승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처님 원래는 이제 이런 승탑 말고 요 앞에서 봤던 이런 탑들 있죠. 이런 탑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기 위한 거예요. 근데 사리라는 게 뭐냐면 불교계에서 되게 수행을 많이 하신 분이 돌아가시면 이제 그 시신을 태우는데 타지 않는 몇 개의 돌조각 같은 것들이 남는다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이분이 살아생전에 얼마나 열심히 수행하셨는가를 나타내는 수행의 흔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리를 모신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게 탑이에요. 탑. 그런데 승탑은 부처님이 아니라 일반 승려의 사리를 모신 탑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의미는 꼭 부처님이 아니더라도 우리 가르쳐 주신 우리 스님께서도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사리가 나온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님도 나를 가르쳐 주신 우리 스님도 부처님만큼까지는 아니지만 이 사리가 가치 있게 보존될 만큼 중요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승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불교 경전을 읽기보다는 각 개인이 알아서 수행하고 참선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고 그렇게 참선과 수행을 열심히 해서 나중에 이제
입적한다고 하거든요. 불교계에서는 죽었을 때 그 시신을 태웠을 때 사리가 남는다면 그런 고된 수행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승탑을 만들어서 보관할 만큼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승탑이라는 것 자체가 선종이 유행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경전보다 수행이 중요하고 그만큼 가치 있는 거라는 거. 그래서 선종이 유행하고 있다라는 걸 이런 승탑이 보여준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요거는 비석인데 음, 낭해화상 비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뭐 충남 보령 성주사에 있고 이런 건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최치원이 비문을 써요.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육두품 출신이고 굉장히 문장가로서 뛰어난 사람이라고 했죠. 이 문장을 아름답게 쓰는 사람이라고. 근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유학자예요. 유학자인데 낭해화상은 스님이거든요. 이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스님을 위한 비문을 최치원이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자가 스님의 비문을 써준 거죠. 이걸 통해서 유교와 불교가 당시에 굉장히 조화로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요 종인데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경덕왕 때 만들어지는데 경덕왕이 자기 아버지 성덕대왕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종이고 요 종은 한 번 치면 소리가 굉장히 오래 가고 그리고 또 그 소리가 오래 가는 동안 맥노름 현상이라 그래서 음이 일정하게 떨리는 이거 이제 음악계에서는 아마 이제 악기로 이렇게 떨림 현상을 만들어내는 걸 비브라토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런 이걸 이제 종으로 따질 때는 맥노름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가수들이 부를 때는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또 요 지금 종 자체가 한국 안에서는 제일 큰 규모의 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로 금속을 제조하고 또 요거를 이렇게 매달아 놓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 일인 거죠. 어쨌든 이렇게 대규모 금속 제조 능력도 유명하고 이렇게 굉장히 가치가 있는 종이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종소리 영상을 준비했는데 수업 시간이 조금 길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몇 초만 한번 들어볼까요? 음, 잠시만. 뭐 요런 소리인데 소리가 잘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요런 소리인데 뭐 어쨌든 한번 들어보셨으니까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뭐 틀어놓고 힐링도 하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어,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어요. 이렇게 한국 무용 하시는 분을 요 종소리 앞에 이렇게 세워놓고 요 종을 친 다음에 이 종소리에 춤추게 한 적도 있어요. 뭐 어쨌든 굉장히 유명한 종입니다. 에밀레 종이라고도 유명한데 마치 아이가 우는 소리 같다라고 해서 이 종을 만들 때 아이가 이 종을 만들기 위해서 끓이고 있는 그 철 용광로에 들어갔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뭐 다 뭐 그냥 전설 같은 얘기들이고요. 어쨌든 성덕대왕 신종이라는 종이 있다는 거 정도를 그냥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면서 인생 한번 놀아보시고 그다음에 인쇄술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국사에 있는 삼층 석가탑에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불경인데 요게 이제 세계 최초의 목판 인쇄물로 유명합니다. 이제 목판 인쇄물이라고 하는 건 목판 이게 나무로 인쇄 장치를 만들어서 최초로 인쇄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붓으로 쓴 게 아니고 이제 나무에다가 한자 모양으로 도장 파듯이 파서 그걸 찍어내서 인쇄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최초의 목판 인쇄물이고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무덤에서도 새로운 양식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금 제목에 보이는 것처럼 무덤 주변에 둘레돌을 둘러서 여기다가 12지 신상을 새겼다는 거예요. 괴릉인데 원성왕릉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요 지금 둘레돌에 12지 신상이 새겨져 있고 또 이 무덤 주변가에 문무 신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게 좀 유명한데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말, 양, 원숭이, 닭, 개, 12띠 아시죠? 그게 이제 이 둘레돌에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요 둘레돌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새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렇고 이렇게
문무대왕릉, 아니 문무대왕릉이래. 요렇게 문무신상이 새겨져 있는 걸로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좀 알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면 요런 얼굴들 보면 요런 얼굴들을 보면 이게 지금 한국인처럼 생기지 않았죠. 좀 아랍인 같은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도 통일신라가 아랍권까지 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교류를 했구나라는 걸 또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여기까지인데 영상이 너무 많이 길어졌네요. 문화사를 다룰 때 좀 길어지는 면이 있네요.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